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의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명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이 되겠죠. 전라남도 영광 출신이고 새 장관 계속 보좌했습니다. 먼저 청와대 발표 내용 듣고 이어서 김호수 지명자의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새 검찰총장 후보로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습니다. 김호수 후보자는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 북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등 법무검찰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주요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 왔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인권 보호와 검찰 개혁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김 후보자가 적극적 소통으로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국민이 바라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 패널 함께하겠습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신성범 전 국회의원, 김두수 전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박수현 대변인, 네. 박수현 대변인이라고 부르는 게 더 좋은가요? 박수현 의원? 어제부로 제가 저희 민주당의 홍보소통위원장직에 임기를 다 했기 때문에 예. 달리 부르는 말이 없습니다. 대변인이 입에 붙었으니까 붙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김호수 총장 지명자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그 예전에 많이 들어왔던 안정 속의 개혁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처럼 좋은 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검찰 출신으로 법무부 차관을 지냈는데 문재인 정부의 3명의 법무부 장관을 다 보좌하는 차관을 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도 이해하면서 그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의 방향과 필요성에 대해서 본인이 추진하던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공수처의 설치나 큰 어떤 검찰 개혁들은 이제 됐기 때문에 검찰 내부의 조직 문화의 개선이나 수사 어떤 관행의 개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는데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추윤 갈등이라고 하는 그런 필요한 시기와 달리 그렇게 검찰을 잘 다독이면서도 필요한 검찰 개혁을 해나갈 그러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아주 호흡을 잘 맞출 그러할 인사로서 대상자 중에 이변은 없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도 어느 정도 예상하셨죠? 네, 저도 김호수 전 차관이 예. 후보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무난한 인사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듣기로는 검찰 내에서도 뭐 나름대로 신망이 그 높으신 분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임 송영길 민주당 대표하고 예. 그 고등학교 동문이더라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록을 2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전임 총장보다 선임자예요. 아하, 예, 기수가. 네네. 예. 그다음에 심지어 장관보다도 그 연수원 기수가 선임자이고요. 예. 그다음에 짧은 기간 한 8개월 정도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변호사에서 검찰총장으로 간 케이스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고 예. 그렇기도 하지만 어쨌든 박범계 장관 입장에서는 김호수 그 총장 후보자를 그 제청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았나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가장 부담이 적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고 어쨌든 김호수 총장 후보자가 총장이 되면 조직 안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신성범 의원, 이제 사실 김호수 차관이 가장 유력한 후보자일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것은 다른 세 후보 중에 특히 배성범 검사장이라든지 또 조남관 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하고 약간 좀 부담스러운 관계가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하려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포기하는 순간 그날 사실은 뭐 김호수 전 차관이 검찰총장이 된다는 사실은 조금 내막을 아는 사람은 다 뭐 짐작을 했던 사안이죠. 왜 그러냐면 이성윤 지검장을 포기했던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기소될 거라는 점,
두 번째는 검찰 조직 장악력에 문제가 있을 거다. 검찰의 다른 후배 검사들이 그 이성윤 검찰총장을 따르지 않을 거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조난관 차장이나 배성범 검사장으로 총장을 가기에는 뭐랄까 대통령의 국정 철학, 우리 언론의 용어로는 좀 충성도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거 다 봤던 거죠. 근데 예. 저는 다 좋은데 예를 김호수 차관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적어도 대통령 선거까지는 검찰발 뉴스, 검찰총장이 주어가 되는 뉴스가 적게 나오면 좋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청와대에 있는 어떤 핵심이라도 그렇게 판단할 때고 또 하나는 이제 검찰을 어떻게 보면 검사들을 좀 따독거리면서 계획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 대목이 김호수 전 차관이 잘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보다 낫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아시는 대로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 때 왜 법무부 차관이 있으면서 그 윤석열 총장을 뺀 예. 별도 수사팀을 만들자고 제안했다가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났던 점. 또 한 가지는 김학의 전 차관의 추국 금지, 불법으로 하는 그 사건 과정에서 개입했다가 검찰 조사를 받은 이런 것은 검찰의 후배들, 적어도 후배 검사들이 김호수 총장, 검찰총장을 어떻게 쳐다보고 100% 따라갈 수 있을까? 저는 검찰 내부를 또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김두수 총장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 발탁 배경을? 워낙 경험을 많이 했고 또 뭐 야구로 구태여 이야기하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에 적절한 사람을 가장 확실하게 틀어막기 위해서 마무리 투수를 기용한 걸로 보입니다. 틀어막기 딱 맞는 예. 표현 같습니다. 그 상당히 또 합리적으로 예. 보이고요. 또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까지도 뭐 그 앞에 말씀에 윤석열 총장을 좀 뺀 수사를 구성하는 것이 또 합리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뭐 내부에서는 뭐 유무죄를 가지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무난한 그런 인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검찰총장 김호수 후보자 지명 발탁 배경 살펴봤습니다. 정치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송영길 의원이 민주당을 이끌고 갈 새 대표에 선출됐습니다. 승부가 아슬아슬했습니다. 2위 홍영표 후보와 1%도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박빙이었는데요. 우원식 후보도 선전했습니다. 30%에는 못 미쳤지만 새 후보 간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당 대표지만 대선 후보가 빠진 그런 대표 경선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차이가 나지는 않았겠지요. 자, 송영길 신임 대표 소감부터 들어볼까요? 이 중심이 되는 대선을 치러야 된다. 민주당 정부라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했지만 좀 문재인 정부냐 민주당 정부냐에 대해서 아무래도 민주당 정부의 방점이 좀 약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정책 주도권도 아무래도 당보다는 청와대가 주도한 게 많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리 당이 중심이 되는 대선 준비, 그다음에 미래 차기 정부에 대한 정책 이것들을 잘 준비해야 새로 된 대통령이 효과적인 정부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이 미리 준비해서 중심을 잡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두수 총장, 그런데 이번에 아주 박빙이었어요. 1%도 차이가 안 났는데 대표 경선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난 경우가 있습니까? 이 옛날에는 좀 확실히 앞서는 부분이 있고 그랬는데요. 예. 민주당이 2012년 당시 김한길 그다음에 이해찬 이때도 1% 내의 초박빙이었거든요. 아. 그리고 또 그 다음에 2014년 그때 문재인 지금 국정원장하고 있는 박지원 예, 그때도 치열했죠. 1% 내였고요. 아, 그랬군요. 초박빙으로 이렇게 지금 민주당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뭐 모든 경기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처럼 세 사람이 팽팽하면 정말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번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어디가 조금 더 앞설지 끝까지 예측을 못할 정도로 초반에 어쨌든 송영길 후보의 존재감이나 또 색깔이나 이런 게 또 그다음 삼수 이런 것 때문에 좀 앞설 거로 했는데 끝에는 굉장히 예측이 불가능한 정도까지 따라붙었습니다. 그런데 박소연 대변인, 예.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박빙의 승부였지만 손에 땀을 쥐게 할 정도로 막 조마조마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선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소위 언론에서는 흥행에 실패한 것 아니냐라고 예. 하는 이제 혹평을 했고 또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또 저희 당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국난의 시대에 어떤 정당의 행사라는 것이 그렇게 주목을 받기는 어렵고요. 예. 그리고 또 민주당 지도부는 이제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발생했던 민주당의 반성문, 또 앞으로 쇄신문 이것을 질서 있게 써나가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캠페인 과정에서 그런 걸 가지고 논쟁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무질서해 보이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질서 있게 그것을 이제 해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어떤 쟁점을 만드는데 좀 한계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586 세대가 첫 당 대표에 선출이 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인영, 우상호 등 이런 586의 주자들이 원내대표까지는 했는데 당 대표는 처음인 거죠. 네. 그래서 예전에 뭐 삼김이나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이 완벽하게 큰 어떤 팬을 가지고 있는 팬덤 정치인이 이제는 사라지고 이제는 다 그만한 어떤 가치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이제 당의 지도부가 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든 거죠. 예. 세대 교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가 압도하는 뭐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관심을 끌 만한 그런 흥행의 요소는 없었으나 그러나 새 후보가 고르게 표를 득표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가야 할 주목해야 될 가치가 그만큼 다양하게 과제로 주어졌다. 개혁, 민생, 뭐 화합 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원들이 이 세 가지 가치,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앞으로 당을 잘 이끌어봐라. 대선 승리 길로 가라라고 한 그런 명령이었지만 하여튼 국민적인 관심을 끄는 데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86 대표 뭐 이렇게 하니까 얼른 느낌에는 젊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 586도 이제 내일 모레 환갑이에요. 송영길 대표가 벌써 저희 나이로 59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옛날 김대중, 김영삼 후보 당 대표 총재 막 이렇게 경선하고 그럴 때 40대 아니었습니까? 40대 기수론. 40대 네, 기수론. 그렇습니다. 그때만 해도 유진산 총재가 구상유치, 적빈이는 난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지금 뭐 586이라고 그래도 나이가 벌써 저렇게 됐습니다. 예. 예. 그런데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 왜 이번에 박빙이었는가 할 때는 당내 이른바 이제 친문 세력의 지지를 홍영표 후보가 사실상 가장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경선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친문에서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송영길 후보가 대표가 됐고 그렇지만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김용민 후보, 친문 후보인 김용민 후보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전히 친문의 결집도가 상당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정혁진 변호사, 네. 지금 앞으로 송영길 대표가 당의 대표로 이끌고 갈 텐데 뭐 민주당에서는 뭐 친문 비문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있긴 있잖아요. 네네. 원내대표 지금 유호중 원내대표도 친문으로 분류가 되고 또 최고위원 가운데도 친문 최고위원이 꽤 있어요. 이런 데서 좀 갈등의 요소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송영길 대표의 정치력의 검증 무대가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예. 굉장히 어깨가 무겁고 고민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치 상황도 그렇지만 중요한 건 시기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여당이 초거대 여당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지지율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역대 거의 최저치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제 대선이 뭐 한 10개월 정도 남았나요? 정권을 재창출할 임무를 부여받은 여당 대표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보다 견제가 더 많은 상황이고 그다음 원래 처음에는 아무리 관심이 없었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에 그래도 송영길 후보가 5선 의원에다가 광역 단체장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이 초박빙이라고 하는 결과가 제가 봤을 때는 그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예컨대 역전승 해가지고 초박빙으로 역전승했다. 그것하고 간신히 역전패를 막았다. 이거하고 초박빙의 의미가 틀리거든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땐. 그런데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후자적인 그러한 측면이 더 많아 보이기 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대표라고 하는 타이틀, 뭐 어쨌든 권한, 권력을 가졌지만 이게 이제 본인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잘 버무려 가지고 결국은 정치력 검증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민주당에서 새로 정권 재창출을 해내느냐 마느냐에 송영길 후보가 그냥 단순히 당대표만 하고 싶겠습니까? 더 큰 꿈이 있을 텐데 예. 거기에 대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지 여부가 달려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됩니다. 예.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친문 세력은 여전히 아직도 개혁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개혁에 더욱 매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많이 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친문 최고위원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민 최고위원은 개혁을 강조했고 송영길 대표는 민심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다라고 했는데 약간 다른 뉘앙스를 느낄 수가 있지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더 강화시키고 국민과 더 소통을 확대해서 우리 민심을 받드는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4.7 보궐선거를 통해 매서운 회초리를 내려주셨던 민심을 잘 수용해서 민주당이 변화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과 당원들께서는 저를 최고위원으로 일하게 해주셨고 그 뜻이 민주당의 개혁이 더 필요하다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당신과 민심이 다르다라는 어떤 이분법적 논리는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근거가 없음이 확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수현 대변인. 예. 윤호중 원내대표가 사륜 구동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예. 뭐 앞바퀴는 민생, 전륜, 뒷바퀴는 개혁. 후륜,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약간 비문으로 분류되는 대표 그리고 친문 또 원내대표. 친문보다는 좀 더 거기에 가까운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예, 아주 구성이 저는 잘 돼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언론에서 재미있게 흥미있게 분석을 하다 보면 당심과 민심의 괴리, 그다음에 친문과 비문의 갈등, 이래야 기사가 되지 잘하는 건 기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인데 실제로 저희 당에는 친문 비문의 갈등이 그렇게 있질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2016년에 소위 비문 비주류는 당을 따로 만들어서 다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저희 당의 어떤 다양성의 역동성이 좀 떨어진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친문과 비문의 갈등 때문에 저희가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당심 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과 민생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당이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과 이 민생을 같이 챙기지 않는 정당은 선택을 받을 수가 없지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좀 반성해야 될 것은 소위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면서 예. 그리고 실제로 180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저희가 해야만 했던 민주당의 그런 소명들, 또 시대의 소명들, 이거를 어마어마한 입법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 독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에 다 민생이 담겨 있는데 마치 그 추윤 갈등이라는 검찰 개혁의 거기에 갇혀가지고 민생은 전혀 돌보지 않은 것처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이렇게 다양한 가치들이 있지만 거기에서 송영길 대표가 잘할 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대로 당심은 민심을 반발짝만 앞서가면 된다. 예. 그렇다고 민심과 가치관은 뒤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끌고 가야 되는 것이 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잘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성범 의원의 시각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렇게 있는 사실을 없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미묘하지만 본질적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송영길 대표와 김용민 최고위원의 수석 최고위원의 말에서 드러났지만 지금 민심을 바라보는 차이가 작은 것 같지만 저는 본질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고 앞으로 그러면 송영길 대표가 어떻게 해나갈 거냐. 다시 말하면 윤호중 원내대표 그리고 또 5명의 어떤 강성 최고위원들로 둘러싸인 상태에서 송영길 대표 나름의 이야기지만 당 주도론, 당이 중심이 되는 전국 구상을 해낼 수 있을까? 저는 약간 좀 회의적인데 첫째는 5명 최고위원이 다 강성으로 분류가 됩니까? 저는 이게 민주당의 지금 이 차이가 작지만 제가 원래 본질적으로 이번에 선거 결과는 어떻게든 그 강성이나 아니라 친문의 영향력이 100%라는 사실이 확인된 선거라는 걸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최고위원과 원내대표 사이에서 송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저 정도 인지도 되면 차이가 많이 났어야 된다고 우리 정변호 설명했지만 좁아진 걸 저는 말씀드리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오늘 보십시오. 자주 당장 국립현충원에 가서 어제인가요? 박정희 대통령 묘소 가서 표현한 것. 예. 자주국방 공업입국 국가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헌신을 기억하겠습니다에 대한 일부 그 극렬 당원들의 반발이라든지 또 송 대표가 했다는 말, 여당은 세월호만 챙긴다고 자기 아들, 네. 송 대표 아들의 이야기에 대한 감정선을 건드린 데 대한 일부 당원들의 반발, 이거 봐서는 저는 쉽지는 않은 것 같다. 예. 그래서 지금 대통령도 당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은 했지만 원칙은 다 재집권을 위해서는 당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고 하지만 그 당 중심의 내용이 뭐냐 그럴 때 그 송 대표의 입지가 그렇게 쉽게 확보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제 예. 시각이에요. 그렇지만 또 민주당 전체 그리고 내년 대선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송영길 대표의 그런 목소리가 더 크게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요. 네. 자, 또 하나 짚어볼게요. 이번에 송영길 대표가 되면서 기존의 민주당 내 당권 주자들 있죠. 득실을 한번 좀 득실, 셈법 뭐 이런 겁니다. 누가 더 유리해지고 누가 좀 더 불리해질까 하는 거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정혁진 변호사 한번 얼른 생각했을 때 세 분 중에 어떤 사람이 제일 좋아했을 것 같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래도 송영길 대표가 나름대로 공정하게, 그다음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빨리 대선 후보가 당원 당규대로 그 결정이 되면 제일 빨리 9월 달에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사이에 지금 워낙 격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후보들이 따라잡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법조인이고 나름대로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보여지는 송영길 대표가 무리하게 당원 당규를 고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부분을 제일 그 이재명 지사가 걱정하고 있을 것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좀 한시름 놓지 않았을까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두수 총장 분석은요? 그 원래 이낙연 대표 출마할 때 송영길 대표도 나오려고 했는데 예. 그때 양보를 했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호남도 출신도 갖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뭐 지지율이 좀 하락하고 있지만 또 그런 반전의 계기를 좀 삼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상 뭐 이 세 사람 지금 앞서 있는 또는 또 거론되는 이 세 사람의 유불리가 딱히 나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민주당의 좀 전통적 터부 비슷하게 뭐 박정희 대통령 모소나 이승만 전 대통령 모소 이런 걸 안 갔는데 가감하게 가고 이런 걸 보면 훨씬 더 판을 좀 더 넓게 만들고 조건을 훨씬 더 좋게 만들 것 같아서 새로 다 시작하는 그런 새로운 뭐랄까 출발이 예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분석도 있어요. 이제 송영길 대표가 호남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지사를 빼놓고는 이낙연, 정세균 두 분이 또 호남이니까 당 대표하고 대선 주자가 다 호남이면 좀 곤란하지 않냐. 표의 확장력에 있어서.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더 유리해졌다.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 동의하십니까? 암만 해도 뭐 그 이 당대표 선거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좀 은연중에 나왔습니다. 예. 당대표는 호남, 대선 후보는 영남. 뭐 예. 흔히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빠져 있는 건 영남이라기보다는 전통적으로 이제 PK, 부산 경남 부울경 지역인데 현재 이제 부울경 지역은 후보가 좀 떠오르지 않은 상태고 이재명 지사는 지금 경북 쪽 출신이라서 약간 그 불리치는 있습니다. 부울경도 사실 후보가 있기는 있죠. 김두관 후보도 있고 김경수 후보도 있고 김경수 후보도 있고 있긴 합니다. 후보는 아니고 김경수 지사도 있고 예. 유불리 따져보면 재미있는데 또 너무하면 또 허무한 얘기가 되니까 이 정도 하지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전국 주도권은 상당 부분 당이 주도할 것 같아 보입니다. 신임 송영길 대표도 이제 주요 정책을 당이 책임지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철희 정무수석 오늘 송영길 대표 찾아가서 축하난 전하면서 대통령께서도 이제 당이 주도하는 게 정상이고 자연스럽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렇게 될까요? 관련된 녹취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정청은 같은 원팀으로 우리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을 무한 책임진다는 자세로 긴밀히 소통하고 함께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지금부터는 당이 주도하는 게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고, 다만 당정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당정 간의 불협화음이나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면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무수석이 항상 국회에 가서 살다시피 하면서 의견을 청취하고 잘 소통하는 역할을 하라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제가 부지런히 우리 송영길 대표님을 쫓아다니겠습니다. 예. 박수현 대표님, 일단 대통령도 당이 이제 책임지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힘을 실어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것이 굉장히 그 임기 말이고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에서 보면 당 중심으로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당 중심이 되는 것이 맞는 시점이 됐고요. 송영길 대표가 평소에 하던 말이 그런 겁니다. 당이 정책을 만들고 정부는, 행정부는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다. 이런 소신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임기 말에 또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 그 시점에 그런 소신을 가진 송영길 후보가 대표가 된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청와대도 그렇게 힘을 실어 주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보면 송영길 대표가 사실은 어깨가 더 무거운 것이죠. 그렇죠. 예, 정말 대선을 승리로 이끌지 못하면 본인의 정치적 미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본인은 아마 책임 돌릴 데도 없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깨가 정말 무겁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한 말씀만 드리고 강성 친문 최고위원들 말씀하셨고 김용민 의원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김용민 의원이 표가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친문, 뭐 조국 백서를 쓴 뭐 이런 어떤 수식어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민주당의 그 많은 초선 의원들의 합의추대 비슷한 형식으로 나온 초선 대신입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표를 많이 받았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를 강성 친문이라고 할까, 또 송영길 또 홍영표 우원식 세 후보의 표를 보면 이 우원식과 송영길 후보가 얻은 표가 65%예요. 그만큼 당에는 친문 홍영표의 표가 35%라면 비문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 표가 65%가 되는 예.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문, 강성 이런 표현으로 평가되는 민주당은 아니다. 설사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제 잘 고쳐나가자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요. 사실 친문 강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에 친문 강성이 존재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친문이 아니면 안 돼. 만약에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면 비문 후보로 분류되는 송영길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단일화를 요구하고 뭐 그렇기도 했겠죠. 근데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 보면 존재하기는 하되 뭐 무조건 우리 하는 대로 가야 돼, 이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원래 개파라는 게 예. 그렇게 모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는 행동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때 개파주의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그런 것이 좀 약하다. 예.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전에 양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이런 것을 조장하는가? 김용민 최고위원은 오히려 권장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약간 이번에는 다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선의 위에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선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약간은 문자 폭탄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욕설로 간다든지 상처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좀 경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먼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소통과 토론이 선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로 배제하고 상처 주는 토론이 아니라 포용하고 배려하는 토론이 되어야 합니다. 끝내 하나가 되는 토론이 되어야 합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 대통령의 저 메시지가 이른바 친문 강성 문자 폭탄 보냈던 그런 사람들한테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영향을 미쳐야 되겠죠. 왜냐하면 대통령 말씀하신 거 제가 키워드로만 딱 봤더니 성숙, 존중, 하나됨 이거거든요. 네. 지금 당이 그 비상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누구 책임이냐라고 서로 비난을 하는 것은 제 경험상 아주 조그마한 조직이나 어떤 조그마한 일을 할 때에도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거기에 포커스를 둬야지 네 책임이냐 내 책임이냐 왜 네가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스스로 그 무너지는 그러한 조직이 무너지는 아주 지름길인데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께서 걱정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문파라고 한다면 지금 대통령 말씀 아주 경청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김두수 총장. 예. 그런데 이제 당이 중심을 갖고 책임지고 이렇게 정책도 해 나가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좋은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전에 갈등을 좀 차단하려고 하는 의도도 읽히기는 합니다. 원래 이제 대통령제는 이게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 당이 치르기보다는 캠프란 이름으로 각 후보가 중심이 돼 치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청와대 중심으로 운영되는 게 일반적인 대통령제의 어떤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 민주당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민주당 집권 정부가 돼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고 또 이렇게 후반기로 오면서 앞으로의 이제 미래 이렇게 대통령 선거라는 게 이제 뭐 과거에 대한 평가를 보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것을 결정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미래의 아젠다를 제시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의 청와대보다는 당이 앞장설 가능성이 많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말을 강조했다 생각이 들고요. 한마디 더 보태면 대통령의 저런 말씀이 조금 더 빨랐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 당원의 의사표시는 여러 형태입니다. 진짜 좀 선의를 가지고 문자를 보내는 사람도 있고 뭐 정말 지나치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좀 구분해야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당 활동이라기보다는 조금은 본인에 빠져가지고 하는 거라서 정말 우리가 뭐 문자 폭탄이라는 말로 다 뭉뚱그려져 있지만 옛날에는 전화하고 편지하고 뭐 문자 보내고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소통의 한 방법이다. 다만 내용에 지나친 것은 문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야당과의 관계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도 궁금한데 지난번에 선출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당선 선출되자마자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작물이니까 내놔라 이렇게 공격을 했지요. 그런데 이철희 수석이 축하난을 들고 찾아갔는데 내용을 좀 들어보면 아직도 쉽게 뭐 적극 협조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잘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철희 수석 자주 경청하고 협치 잘 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전에 김기현 원내대표 됐을 때 대통령과 오찬 한번 하시죠 이렇게 말을 넣었는데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철희 정무수석과 김기현 원내대표 만난 장면부터 한번 보실까요? 이제 우리 이철희 수석님이 오신 다음에 이 정무수석의 역할과 또 청와대 여러 가지 방향성이 상당 부분 예전과 달라져서 좀 더 국민에게 다가서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대를 하고요.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또 그렇지만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수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고 확고한 입장에서 반대할 것이라는 말씀도. 대표님 말씀 자주 경청하고 또 중간에서 열심히 심부름해서 우리 흔히 쓰는 말처럼 협치가 잘 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하겠습니다. 신성범 의원, 네. 김기현 원내대표 아직은 이렇게 강한 모습을 좀 여당한테 비춰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이렇게 예. 이게 아무튼 4월 30일 날 그 뽑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이라고. 예. 금요일 날 이제 오후에 이철희 정무수석이 전화를 해서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점심 함께 하자입니다 하니까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가 밥만 먹는 의미 없다고 다 이제 거절했다는 예.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철희 정무수석이 전화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찌됐건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저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울산시장 문제 개인적인 경험도 있고 또한 지난번에 김태년 주호영 김태년 원내대표 조가 압도적인 힘의 우위 속에서 여당으로서는 아주 좋은 구도였지만 이렇게 쉽게 끌려가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저렇게 이제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철희 수석이 가운데 제가 볼 땐 끼어서 고생을 많이 할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예. 당장 그런데 뭐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 뭐 또 이제 아시는 대로 민주당에서 돌려줄 가능성이 제로인데 돌려달라고 일단 여기서는 명분을 쌓아가는 거니까 예. 김기현 원내대표 아마 여당에서 윤호중 원내대표가 상대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김태년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말 행복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예,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수현 대변인, 네. 대통령이 오찬하자라고 하는 거 사실 쉽게 할 수 있는 제안이 아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이 식사 한번 하자고 그러는데 밥만 먹으러 가는 게 무슨 의미 있냐라고 거절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이번에도 이철희 수석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서울 부산시장 야권시장 불러서 식사한 것 이철희 수석이 아이디어 냈다는 거 아닙니까? 박수 받았죠. 그런데 이번에도 그냥 아이디어만 낼 것이 아니라 그래도 야당 대표를 대통령이 이렇게 불러서 먹자라고 한다면 좀 정지 작업이 좀 돼야지요. 그런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거절했다라고 하는 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양새가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요. 어디서 한번 본 듯한 모습이시죠?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 예. 아니 그래서 절차가 이런 겁니다. 우선 정무수석은 대통령께 이제 말씀을 드렸겠죠. 대통령님 제가 전화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진심은 새로 원내대표가 되셨는데 의제나 뭐 이런 것들에 관계없이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오찬이 이루어진다 해도 밥만 먹을 수는 없죠. 예. 그렇게 된다면 이제 정무수석이 원내대표실과 이제 뭐를 할 얘기는 뭐를 할까라고 이렇게 뭐 정리는 하죠. 그러나 대통령과 야당 원내대표가 앉아서 어떤 걸 합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의제로 정시로 올릴 이유도 그렇죠. 없죠. 어떤 대화를 하자 뭐 이런 정도인데 그래서 김기현 원내대표께서는 아마 이제 정권을 탈환해야 될 의무를 가진 원내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립을 강하게 잡고 예. 나가는 메시지를 이제 단호하게 보여주는 건데 아마 그래도 이런 것은 뭐 서로 합의할 게 없어도 의제 정도는 아니어도 예. 이야기할 내용 정도는 정리가 이제 될 거니까 대통령과 한번 식사하는 모습으로 보면 사실은 국민들에게 따뜻함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설사 그렇게 갔는데 대통령께서 밥만 주더라라고 나와서 브리핑을 하면 예. 대통령이 점수를 잃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신성범 의원, 예. 이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지요. 그냥 야당 원내대표가 아니잖아요. 김기현 원내대표는. 김기현 원내대표 국회의원 그만두고 울산시장 나갔던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해져 있는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김기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나는 당신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을 수 있는 인사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원내대표가 됐으면 대통령하고 이렇게 자리를 만들려면 정말 다른 때보다는 더 세심한 배려, 섬세한 공을 들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30일 날 전화해서 오늘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오늘 5월 3일 날 점심 합시다 하니까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는 시간도 사실 촉박하잖아요. 이렇게 벌써 마음의 정리를 하고 들어가서 대통령께 야당 원내대표에서 드릴 말씀도 당대표 권한 대행인데 상당히 의미 있게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와서 하니까 그건 좀 잘못됐다고 보고 그렇다고 해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뭐 아유 저 대통령이 뭐 저 밥 먹으러 함께 오라는데 안 가요라고 냉정하게 거절한 건 아닌 것 같고 앞으로 결국 이루어질 거로 예. 이루어지면 말씀하신 대로 자 김기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도 할 테고 전체적인 국정 운영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는 야당의 의견도 제시하고 또 사석이니만큼 지난번에 섭섭했습니다라고 할 때면 그건 모르겠으나 그 절차를 꼭 거칠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어차피 만나기로 얘기가
나왔던 거니까요. 웃으면서 오찬하는 모습 빨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당으로 넘어가 볼까요? 국민의힘은 다음 달쯤에 대표를 선출하면서 체제 정비를 하게 될 텐데요.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거취겠지요.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윤석열 총장이 이달 중순쯤에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한 방송에 나와가지고요. 만나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또 이런 발언을 하게 됐을까? 그 배경이 참 궁금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직접 얘기했던 그 방송 내용은 저희가 지금 입수가 안 되니까 그 전에 관련해서 발언했던 것들을 좀 들어보고 이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지금 정치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자기의 진로를 가겠다고는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괜히 뭐 정치권에서 뭐 이러고 저러고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제3지대로라는 게 우리가 과거에 제3지대로를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제3지대로를 가지고 성공한 예가 없어요. 별의 순간을 포착한 것 같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포착을 했으니까 이제 준비를 하면은 진짜 별을 따는 거지. 어떻게 처신하냐에 달려있겠지, 지금서부터. 이제 저런 사람이 하나 나타나면은 내가 아주 속된 말로 파리가 많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 파리를 어떻게 잘 자기가 골라서 치울 걸 치우고 받을 거 발고 그거를 어떻게 앞으로 능숙하게 잘하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고 봐요. 정혁진 변호사, 아마 올해의 단어가 별의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네네.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별의 순간 자꾸 얘기해서 유명해졌는데 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에게도 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 일단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해서 연락이 오면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많은 패널들께서는 연락하라는 얘기다. 그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 만났다는 얘기 안 나와요. 두 사람 만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얘기는 나오지 않겠어요? 뭐 일단은 별의 순간 이야기 할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올해 별의 순간을 잡은 분은 같은 윤 씨라도 윤여정 선생이 아닌가 싶고요. 일단 잡았죠. 네네. 예.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건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도 법조인이지만 법조인한테 약한 게 타이밍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업가는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는 사람이 사업가예요. 생명이죠. 네네. 그래서 가능성이 10%만 있어도 아이고 간다 해가지고 타이밍 잡아서 사업을 성공하는 게 이제 사업가인데 법조인들은 규정 따지고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을 잃어서 원래 이제 기회의 신, 뭐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앞머리는 무성하고 뒷머리는 없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좌고우면하고 하는 것이 윤석열 총장이 마찬가지로 지금 타이밍을 나름대로 잘 계산하고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일단은 모르겠으니까 그냥 공부하면서 그런데 정치인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결단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공부는 내가 하는 거지만 정치는 사람 보는 눈을 길러서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그게 정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총장에게는 시간이 별의 순간이 아니고요. 진짜 타이밍이 그 타이밍 결단을 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시간을 잡을 것이냐 잡지 못할 것이냐가 관전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김두수 총장, 김종인 위원장이 인터뷰에서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5월 중순 정도 되면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이달 중순으로 시기를 잡았을까 하는 게 하나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색다른 선택을 하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 정치인들이 추구했던 대로 안이한 방식을 택한다면 정당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5월 중순으로 예상을 한 근거는 뭐였을까요? 지금 현재 야당에 있어서는 당대표 선거를 지금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지도는 높으나 실체는 없고 그래서 그 김종인 위원장이 야당에 대해서도 좀 야박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또 말하자면 뭐 초선도 좋다든지 그래서 그 야당을 좀 말랑말랑하면서 강성이 아닌 약간 자기와 뭔가 소통되는 당을 만들어 놓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보석을 그렇게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이라는 이 야권의 후보가 떠오르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도 영향을 줘서 짝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세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만약 그게 빠지면 세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입장은 대체로 뭐 영남권이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영남권보다는 강성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체 분위기가. 그래서 새로운 당대표도 강성이 들었을 가능성이 높고 또 영남이 잡았다 해서 이제 수도권 강성 그러면 또 그려지는 게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좀 세팅이 좀 어려워지지 않느냐 이제 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제3지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윤석열이란 이 후보는 당의 입당해서 검증을 받거나 그러한 일반의 정치인들과 경쟁을 붙이는 순간 매력과 경쟁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라면 최대한 몸값을 올리고 또 이미지를 가지고 뭔가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최종적인 부분에서 협상하는 방식, 뭐 후보 단위라든지 이런 것들 추구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 그런 구상 때문에 그런 것을 제안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합니다. 김종인 위원장 발언 뉘앙스를 보면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것 별로 추천하지 않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만약에 만나서 얘기한다면 안 들어가는 게 나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지금 보여요. 그런 입장으로 계속 그렇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에 좀 피로도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저 들어오려면 좀 빨리 들어오지. 그러니까 김기현 원내대표 이제는 윤석열 전 총장 기다리지 않고 우리 자강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 대목이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고민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방향은 정해져 있다고 봐요. 제3지대는 정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종결 지점은 국민의힘 합류인데 그 시점의 문제이라고 보는 거고 그런데 이제 너무 늦게 들어가면 아시는 대로 자기를 지지하는 상당수 지지자층의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국민의힘 지지자층들인데 저 사람은 우리 당에 안 들어오는 모양이야 이러면 빠질 거 아닙니까? 그걸 걱정하는 거고 너무 또 늦으면 안 돼요. 너무 빨리 들어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내 정치 투쟁에서 완전히 에너지를 뺏기고 자기 이미지도 깎아먹을까를 걱정하는 그 대목이 있다고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5월 중순 이야기를 하고 색다른 선택 이야기를 했는데 저 대목이 새로운 건데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위원장이 무슨 새로운 정보가 있거나 윤석열 전 총장 교감 속에서 나온 분석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첫째는 지금 6월 달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의힘의 새 대표가 뽑힌 다음에 윤석열 총장도 합류 가능성을 타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월이라는 것은 아예 말이 안 되는 논리고 두 번째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도 새로운 정치를 구축한다는 데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지만 비현실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김종인 위원장은 국민의힘 들어가면 안 돼.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보자고. 이런 모양으로서는 김종인 위원장의 정치적 재능과 미래를 잃는 눈에 대해서도 윤석열 총장 쪽에서 볼 때도 저 어르신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봐요. 박수현 대변인한테는 정말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김종인 위원장 잘 아시잖아요. 네. 혹시 직접 별을 따는, 별이 되는 그런 생각 갖고 계실까요? 아닐까요? 저는 뭐 당연히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가질 수는 있는데 그러실까 아닐까? 그러면 아무한테나 물어보죠. 아니 제가 뭐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최근에 뵌 적이 있는데 워낙 말씀을 안 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저 대표님 직접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쭤본 적이 있죠. 빙긋이 웃으시고 말으시는데 소위 부답.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어떤 정치인이든 또 미국의 바이든 시대가 열리는 거 보면서 본인에게 또 굉장히 건강하시거든요. 이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실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대개 정치인들이 명절 밥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9월 21일이 추석입니다. 아마 윤석열 총장은
이 9월 그 주간에 본인의 어떤 이 바람, 지금은 이게 지지도도 아니고 선호도거든요. 그리고 현상이 아니고 바람입니다. 이것을 선호도에서 지지도로 그리고 바람에서 현상으로 굳히는 그 최고의 타임을 아마 9월 추석 바로 직전 주로 아마 계산을 해놓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역산해서 언제 내가 출마 이야기를 할 거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지금 아마 타임테이블을 다 그려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는 거기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저는 이제 김종인 대표는 지금 5월 제3지대 전혀 색다른 방식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만나지는 않고 있지만 언론을 통한 원격 훈수를 두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김종인 대표는 양당을 다 경험해 본 결과 우리 한국 정치가 이 거대 양당 가지고는 발전 가능성이 없다. 맨 이 모양이겠다. 그러므로 제3당이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과거처럼 금방 없어질 이런 정당이 아니라 1당, 2당에 필적하거나 이들을 꺾을 만한 정치 세력화 아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정치 세력화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그걸 통해서 한국 정치 발전에 이룰 수 있겠다. 그런데 그 정치 세력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현재로는 윤석열밖에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총장에게 관심을 갖는 것인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1당, 2당을 견제할 만한 정치 세력화가 되느냐. 그건 꼭 정당의 모습이 아니어도 좋다. 뭐 이런 생각에서 저는 김종인 대표가 정말 큼직큼직한 이 메이저 정당 기준으로 보면 다당제 이 어떤 정당 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나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직접 별의 순간을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근거로 이번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비대위원장 하면서 경세가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나 정치 안 할래 라고 한다든지 또는 나왔다가 허망하게 쓰러졌다든지 그러면 유력한 대안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소위 부답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 당 대표가 누가 될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중순쯤 전당대회를 열어서 대표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경선의 최대 변수가 친문 지지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였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은 영남, 이게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로 영남당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영남권, 비영남권 후보들이 현재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원내대표가 울산 출신의 김기현 의원이 됐기 때문에 대표는 비영남에서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면서 유력한 대표 후보인 주호영 전 원내대표 조금 그렇게 되면은 불편해지죠. 그래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또 비영남권의 나경원 전 의원도 지금 약간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대표가 되느냐 이것도 국민의힘 앞으로 대선 구도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변수 아니겠습니까? 관련된 녹취들을 좀 들어보죠. 우리 초선의원들이 나왔던 말 중에 영남당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특정 지역에 편중된 것을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전국 정당화해야 된다라는 차원의 표현이 있을 뿐인데 그것을 일부 왜곡 해석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 진심은 영남당 안 된다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우리 당의 주요 지지 기반이 영남인데 영남당 안 된다 그러면 우리 당을 지지 기반을 스스로 버리겠다는 것이니까 그런 표현 자체가 우리 초선의원들 성명서에 나와 있지도 않고요. 다만 그 뜻은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서 우리가 많은 지지를 너무 많이 받고 있는 이런 비율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국 정당을 지향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의 기본 목적은 정권 잡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정권을 잡으려면은 오늘의 영남 정당으로는 어렵다 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정서이고
특히 당원들의 생각은 더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영남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거보다 더 큰 정당, 더 강한 정당, 이것이 정권 교체의 지름길이다. 그렇다면은 이제 비영남 쪽에서 당 대표가 나오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니냐. 신상범 의원, 예. 저런 얘기들이 당 내에서 나오긴 나오죠. 당연히 나오죠. 예. 지금 그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제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정치 현실로 보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에서는 84석이 지역구인데 그 가운데 56명이 영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그러니까 뭐 한 70% 가까이 되는 거니까 뭐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정치 현실로 본다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선거 공식은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념적으로 보면 좀 중도 쪽으로 좀 더 들어가는 것. 지역적으로 보면 수도권. 다시 말하면은 수도권의 중도 성향 젊은 층을 잡는 것이 다시 지지를 얻는 것이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의 길이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저렇게 이제 원내대표가 저렇게 울산이 됐으니 다시 한번 수도권이나 충청권에서는 그렇게만 이제 한쪽으로 편중되면 우리가 표를 못 얻는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 하는 거고 예. 저쪽에서야 영남 쪽에서야 그게 우리 당의 기반인데 그럼 어쩌란 말이냐. 예. 그리고 영남 당이라는 것은 오히려 편가르기의 정치적 표현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건데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저도 경험해봤습니다만 영남권에 갇힌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게 또 사실이에요. 중진들로 특히 보면. 그러니까 전국적인 전망을 갖고 전 국민의 시각에서 봐야 되는데 지역구, 그렇게 아주 안온한 편안한 영남의 지역구에 갇혀서 선수만 쌓은 사람들 아니냐는 그런 비판을 받을 만한 소지가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대목인데 제가 볼 때 저 영남이냐 아니냐는 부분 또 중진이냐 초선이냐 하는 변화냐 뭐 어떻게 보면 더 큰 변화냐 작은 변화냐 이런 점이 앞으로 다음 달에 있을 대표 경선의 핵심이 될 것 같고 앵커까지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강북의 유일한 생환자 예. 권영세 의원이라든지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적어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당내 경선에서 패배를 했지만 당내 지지는 굉장히 강하다는 게 확인된 예. 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은 재고 있지만 경선에 뛰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김도희 총장, 사실 지금 영남당 논란 나오는 저 지점이 김종인 위원장이 가장 우려하고 바꾸려고 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꾸 있을 때나 또 나와서 특별히 얘기한 게 대표되는 것에만 눈이 멀어서 뭐 그런 얘기인데 지금 뭐 누구는 영남이니까 안 되고 뭐 자꾸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이 김종인 위원장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 당이 못 바뀐다. 이런 것을 계속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영남과 비영남 이런 문제에 딱 근본적인 어떤 그런 그 틈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 당이 앞으로 끌어갈 대한민국의 비전 같은 걸로 당의 쇄신 기간에 그것에 아주 인기는 없지만 그게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인기는 없지만 거기에 이제 힘을 쏟아야 되는데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과거에 좀 자기들이 잘못한 기술적인 것들을 고쳐서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승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이 기세에 따라서 그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를 심판했던 이 기세를 살린다 그러면 좀 더 강경하고 입장이 분명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쪽으로 조금씩 이제 국민의힘에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영남 부분에 대한 이런 것이 암만해도 걸리기 때문에 대표는 가능한 수도권 쪽이라든지 아니면 비영남 쪽의 부분이 치고 나올 가능성이 많고 나경원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본인의 의사를 밝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역사의 부름에 뭐 이런 거에 어려울 때 일을 해야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예. 그런 것처럼 벌써 또 일부의 뭐 반응도 이미 그 체크돼 나온 반응도 있고 그래서 그런 수도권 기반의 후보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혁진 변호사는 국민의힘 영남당 논란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대선이 이제 10개월밖에 않지 않았습니까? 대선 10월 전인데 변변한 대선 후보 하나 없는 야당이 무슨 제1야당이냐. 그다음에 이 시점에서는 어떤 사람이 대표가 돼야 되냐면 이 사람이 대표가 되면 우리가 정권을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주는 사람이 대표가 돼야 되는데 지금 뭐 영남당이냐 비영남당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아주 제1야당으로서 중차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피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다. 환골탈태가 필요한데 그냥 껍질만, 피부만 이렇게 왔다 갔다 그냥 선크림만 바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로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고 진짜로 뭐 윤석열 전 총장이나 그러한 대권 후보가 저 당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참 문제가 있겠다. 저는 계속 그런 생각만 듭니다. 네. 자, 끝으로 백신 문제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맞을 수 있을까? 백신은 과연 충분한가? 국민들 걱정하고 있는데요. 오늘 질병관리청이 일정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백신 도입 물량과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2월부터 4월까지는 412만 회분이 공급되었지만 5월부터 6월까지는 1,420만 회분이 공급됩니다. 5월에서 6월 파이자 백신 500만 회분의 순차적 공급과 5월 중순부터 6월 첫째 주까지 723만 회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집중적인 공급을 통해 앞서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예방접종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부의 백신 수급 계획을 믿어주시고 지금은 백신의 수급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기보다는 한 분이라도 더 접종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5월 초중순 화이자 1차 접종이 일시 중단되고 2차 접종에 집중하며 5월 초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30만 회분 안팎으로만 남아있을 것을 원래 계획하고 있었던 것인지를 여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1차, 2차 접종에 대한 어떤 순서나 아니면 일정에 대해서 사전에 좀 상세하게 안내드리지 못한 점은 송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정과 공급 일정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게 설명드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소통을 하겠습니다. 예, 좀 분명하게 밝히면 훨씬 국민들 걱정 덜하지 않겠습니까? 오죽하면 화이자 백신 바닥났다 이런 소문까지 나와서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먼저 주말 일각에서 화이자 백신 바닥 등의 표현으로 지나친 불안감을 가져오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백신 접종은 당초 방역당국이 계획하고 구상한 범주와 일정에 준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민께 발표해드린 이 내용에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으며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화이자 백신은 일정 지연 없이 매주 정기적인 요일에 순차 도입되고 있으며 정말 차질 없을까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어떤 차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내부의 문제라기보다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백신 제조사의 문제나 제조국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데 지금까지는 계획대로 왔지만 앞으로 계획대로 된다는 것에서는 뭐 확신을 할 수 없는 거죠. 예. 다만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할 뿐이죠. 지금 이제 화이자 백신을 가지고 이제 뭐 이게 접종 백신이 말랐다 이런 네.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면 정부가 저렇게 계획을 세운 건 맞고요. 다른 나라도 선진국도 저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1차 접종을 굉장히 빨리 속도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화이자 백신은 1차 접종만으로도 90%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위험군에게 1차 접종을 아주 속도감 있게 많이 맞춥니다. 그러면 이제 3주 후에 2차 접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화이자 백신은 아시다시피 마이너스 7, 80도의 초저온 냉동고 시설이 있어야 되니까 접종 예방 센터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게 257군데밖에 안 돼요, 현재. 그럼 하루에 그곳에 600명 정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전체 15만 명 정도를 맞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계산들을 다 해보면 지금 정부의 그 계획을 세운 것, 1차 접종을 속도감 있게 많이 빨리 맞추고
그다음에 2차 접종을 하는 시기에 1차 접종을 잠깐 쉬거나 중단 속도를 조절하는 이것은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라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오늘 한 대로 할 수 있으면 백신 회사와의 계약 문제 위반이 아니면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항상 투명하게 설명해 드리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설사 문제가 있을 때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어떻게 극복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야지 뭐 무조건 자신 있다 이런 편만 가지고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전 국민의 2배가 넘는 1억 9, 그 몇백만 명분을 확보했다고 말씀하시고 뭐 이야기할 때마다 물량은 충분하다. 전체 목표 달성에 차질 없이 하겠다는 말씀만 하다가 갑자기 지금 문제가 터지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의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국민들 입장에 정보가 없는데 자 1차 접종과 2차 접종의 시차까지 계산해서 정부가 했겠거니라고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1차를 땡겨서 하는 바람에 2차가 좀 없으니까 좀 잠시 쉬세요. 이렇게 돼서 국민들은 난감한 거죠. 당장으로 5월 달에 이달에 얼마가 들어오냐 말이에요. 오늘 오후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저 급하게 해서도 수치를 못 봤는데 어쨌든 이 대목에 대해서는 정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또 투명성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불안감을 키운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부터는 나는 언제 어떤 백신을 맞을 수 있는가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에 대해서 하나하나 굉장히 세밀하게 지금 답을 해줘야 돼요. 지금 잔여 물량을 보면요. 화이자는 52만 9천 회분, 아스트라제네카는 34만 5천 회분이 남아 있다고 하거든요. 김두수 총장,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후속 물량이 들어올 경우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예, 잠시 속도 조절이고요. 이제 이러한 것을 언론이나 이런 데서 너무 이제 국민들의 이 불안감을 갖다 좀 부추기는 문제 제기는 좋습니다만 화이자라든지 이런 계약 관계상 정확한 수치, 날짜 이런 게 확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히 이렇게 준비에 완전히 충분하면 좋겠지만 그 아는 상황에서 최대한 기술적으로 저것을 마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점을 국민들이 좀 읽어내야 된다고 생각 들고요. 안심하셔도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궁금하면 불안한 거죠. 우리 국민들 궁금한 거 잘 못 참지 않습니까? 계속 소통해서 정보 잘 알려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